자, 안녕하세요. 5월 27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어제부터 계속 내리네요. 네. 아무튼 날씨가 꿀꿀한데, 꿀꿀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기 더 잘 됐죠. 그래서, 자, 오늘 할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는 뭘 갖고 왔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신문 기사 그 기사 선정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이거 너무 막 고르려고 하지 말고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어떠한 기사를 선택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처음엔 당연히 몰라요. 하지만 같은 주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노출을 시키다 보면 이제 내가 알아요. 그럼 또 조금 새로운 주제를 갖고 또 해보고 이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진짜 신문 읽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매시경을 제가 한 일주일치 이렇게 한 번씩 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 계속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그냥 내가 오디오로만 들어도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공부를 이렇게 뭐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내가 이동할 때 이런 것들을 습관화돼서 내 귀에 그냥 그 뭐야 넣어놓으면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사 찾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첫 기사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에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매식경에서 다룬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자, 이게 뭔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 일정한 어떠한 조건이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를 가진 권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한 고객들을 70% 이상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게요. 취업, 승진 등으로 상환 능력이 높아져 은행의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10명 가운데 7명은 거절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었어. 근데 내가 취업이 됐어. 근데 취준생 때 내가 어떠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4%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취업이 됐으면 일단 일정한 소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신분 상승이라고 약간 그렇지만 상환 능력이 있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았던 금리보다 나 이러한 상환 능력이 좀 있으니까 금리를 좀 낮춰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진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리에서 과장이 됐다. 그럼 당연히 연봉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마케팅을 각 은행들이 굉장히 했어요.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런데 지금 뭐다? 현실은 10명 중에 7명이 거절을 하겠다. 그래서 아 뭐야 은행들 아 진짜 뭐 쓰레기네 안 가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현실 경제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경제 공부는 조금 약간 방향성을 다르게 짚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은행이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당면한 문제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내가 제시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느냐 나를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공부입니다. 이거는 비단 취업 공부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식적인 사고 그 다음에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지만 아 뭐야 은행 안 좋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자, 대출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나 요구권을 갖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심사 거부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된 거죠. 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 접수된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와 많았네 64만 건. 근데 28.2%만 받아들여졌대요. 와, 그럼 거의 70%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이 얼마예요? 약 10조 원. 2019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2019년도에도 한참 이게 이슈가 됐었죠. 근데 작년에는 정말 많이 줄었네요. 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최근 은행 창구에 오지 않고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를 보면은 비대면으로도 고객이 들었다잖아요. 그러면 대면으로 했을 때는 해주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잘 안 해주나? 이러한 퀘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방문 가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음. 어떻게 물어봐요? 제가 뭐 학자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제가 이제 취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에 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진짜 취업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뭐 자영업자로 이게 뭐 직장을 갖게 됐는데 금리나 요구권 모바일로 제가 지금 앱으로 했을 때랑 여기 지금 오프라인 했을 때랑 차이점이 뭐예요? 금리가 달라지나요? 이런 게 질문거리예요, 여러분. 질문거리죠. 항상 지원 방문하면 뭘 물어봐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그렇죠. 은행마다 기준도 제각각이다. 근데 2019년 6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이슈가 된 거예요. 금융사는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안내하면서 정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이런 윤창희 의원이 보니까 금융당국은 2018년에 관련 법이 통과됐는데도 2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한다면서 아무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적한 거죠. 자, 재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다고 해놓고 정작 금리를 깎아달라고 하니까 대상이 아니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A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김모 씨는 주담대가 뭐예요?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요 기사에서 오늘 용어도 알 수 있죠. 주담대가 뭐다?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최근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했다 거절당했다. 주담대의 경우 신용등급이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거절을 당했대요. 참 황당하네요. 이은행 홈페이지에 주담대는 금리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써있대요. 주담대 상품 설명서엔 또 금리나 요구할 수 있다고 써있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에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상품 설명서에는 된다고 써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럼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의 브랜딩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지 않겠느냐? 지금 모바일 시대,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MZ세대를 위한 각종 마케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런 마케팅이 무색하게 될 수 있다. 왜? 지금 이 사람들도 뭐예요? MZ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 은행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은행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특수성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게 꼭 은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매장을 방문했어. 근데 그 매장은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브랜딩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직원이 나한테 정말 안 좋게 했어. 그러면 사람인지라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 말고 다른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시장을 금융권에서는 더 확대한다, 뭐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제화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또한 신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금리 인하 수용된 대출된 국민은행 1.7조에서 1조. 자, 2020년 국민은행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대출권 중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은 1조 7천억이었대요. 1조 107억.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7천억 줄었고요. 줄었대요. 보세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다 지금 뭐 줄었지만 은행별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은행에 좀 더 덜 줄은 은행들 있잖아요. 그럼 덜 줄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강점을 도출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신문기사를 갖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 어디 나오지? 자, 지금 메이저 은행들, 리딩뱅크라고 하는 이 두 개 은행들의 금액이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2018년 대비해서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신생인 카카오뱅크 어때요? 완전히 반대의 행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고객들의 니즈를 잘 먼저 반영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금리나 요구권이 약간 귀찮고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1금융권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금 시중은행들은 그 오프라인 은행 본인들끼리만의 경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고 싶나요? 없는 은행과 거래하고 싶나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해주기 어렵게 된 것. 와,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됐어. 어.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들 신용등급이 올라가?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해주기로 한 거 안 해줘? 이건 저는 뭔가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고 자소서를 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한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취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포인트는 활용하시는 게 좀 좋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잘한 거고요.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이 금융권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해되셨죠? 지난해 11월부터는 영업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면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스가 또 될 수 있겠죠. 또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해 재무 상태가 현저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대요. 다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벌써 12분이네요. 그러니까 한 기사를 조금 딥하게 다루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뭐 제가 최대한 여러 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한국판 아크 ETF 꿈꾼다. 액티브 ETF 시대 본격 개막. ETF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ETF 8종목이 국내 주식시장에 동시 입성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식형 액티브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에 공모 주식형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플러스 알파 수익을 올린다. 뭐예요? 주식형 액티브 ETF 8종목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데 이 주식형 액티브 ETF는 뭐다?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에 플러스 공모 주식형 펀드 특성을 결합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뭐 진짜 좋은 뭐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상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거예요. 기존 펀드 시장처럼 절대 강자가 없고 각 자산운용사가 주체적으로 종목을 구성해 차별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 자, 그럼 액티브 ETF와 일반 ETF가 뭐가 다를까? 25일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투, 신탁운용, 뭐 국내 어쩌고저쩌고 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와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K 쩌저저 이거래요. 아무튼 진짜 대부분 ETF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과 미래에셋을 이제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더 좋다보다 이 두 개의 운용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상품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기사에서 알아둘 거는 8종목 중에 이러한 종목들이 편입됐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뭐다? 여기에 들어가서 찾아본다. 기존에 상장된 여기 3종에 더해 국내 증시에 거래되는 주식형 액티브는 8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11종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액티브 ETF가 대거 상장된 데는 이러한 이슈를 잘 봐야 돼요. 지난해 미국 액티브 ETF 운용사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열풍으로 액티브 ETF 발음이 안 돼요.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높아. 결국 뭐다? 작년에 미국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열풍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풍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온 거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ETF 2종은 최근 1년 새 국내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해외 주식 목록 상단에 이름 올리게 됐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굳이 증권사를 가는 친구들이나 아니나 뭐 구분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준비한다면 저는 한 번쯤은 봐줬으면 좀 좋겠어요.
자, 사람들이 아마 많이 찾아요. 액티브 ETF를 찾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거래소는 이렇게 한정했던 기존 ETF 상장 그 규정들을 삭제하고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을 허용한 거래요. 아무튼 아유 이거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니까 액티브 ETF는 뭐다? 장내 거래가 가능하다. 장내 거래. 그 다음에 운영 보수가 났다. 운영 보수가 났으면 수수료가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ETF의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지수보다 약간 시장 수익률을 약간 초과해서 내는 수익, 높은 수익을 넣을 수 있는 액티브 펀드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액티브 ETF라는 건 뭐다? 거래가 장내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보수가 낮은 ETF의 장점 플러스 그 다음에 초과 수익, 약간 높은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 두 가지의 성향을 결합한 게 액티브 ETF다. 그게 지금 나왔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단순히 기초지수 추정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만 따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ETF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시장 내에서 좀 더 벤치마크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괜찮을 것 같다. 자,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그럼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액티브 ETF는 시장 수익률을 조금 더 훨씬 더 초과하는 수익을 포커스를 맞춘 거고, 기존의 ETF는 패시브 ETF라고 부른다. 한 요 정도는 우리가 개념상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는 30% 한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유롭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뭐예요? 아무튼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세요. 그래서 ETF 자산의 70% 이상이 비교지수를 추정하는 만큼 액티브 ETF 투자 시에는 비교지수를 먼저 봐야 된다. 비교지수 보라는 거예요. 이날 출시한 ETF 8종은 모두 다른 지수를 추정하는 비교지수에 따라 비교지수 잘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 17분이네요. 자, 세 번째. 자, 국민은행. 여러분들 국민은행 이제 하반기 때 뜰 건데요. 자, 국민은행 하면은 앱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괜찮은 소식인 것 같아요. 10개가 넘는 소비자 앱을 2개를 합친다. 이게 올해 전략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국민은행이 10개에 달하는 개인뱅크 모바일 앱을 몇 개로 한다? 2개. 외워두세요. 이거는 10개, 2개. 플랫폼 기능을 할 핵심 앱만 남기고 기능별로 운영되던 위성 앱은 줄인다. 비대면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려면 앱을 여러 개 까야 한다는 불만이 많던 국민은행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자소서 뭐 과제, 사전 과제 그런 것들에도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분명히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은행들이 금융 서비스를 넘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앱을 통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강력한 플랫폼을 갖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맞서 소비자가 더 자주 은행 앱을 찾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뭘 한다? 배달 서비스도 한다. 여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하나 스크랩에서 잘 놔두세요.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요 스크랩 하세요. 스크랩에서 쫙 놓는다. 은행별 방향성 여기. 은행별로 같은 것 같아도 색깔이 약간씩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신문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앱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갖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이거는 지금 은행어뿐만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따르면 금융권, 작게는 금융권 안에서 은행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밑에 여기 뭐예요? 각 기업별로, 각 은행별로 방향성이 약간씩은 달라요. 안 그래요? 국민은행은 뭐에 집중? 부동산. 하나은행은 라이브 커머스, 준비. 우리은행은 집중. 이게 방향성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기업 분석이에요. 이게 기업 분석 꼭 다트만 갖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신문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신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 누가 더 스크랩을 잘하고 누가 더 정보를 차근차근 잘 모으느냐. 펼쳐서 무조건 내가 막 모든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공부가 다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오피니언을 하루에 하나씩 3개월만 꼭 해보세요. 이건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내용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제가 굳이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도 월요일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쉬고 월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뵐 텐데 이제 벌써 6월입니다. 6월이어서 벌써 6월이야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마지막 날에는 이번 주말에는 5월을 정리하고 6월 달에 나의 계획이 뭔지 그 계획이 나에게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꼭 세워보시고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이 됐든 아니면 학업이 됐든 독서가 됐든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내가 뭔가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취준을 하게 되면 합격이라는 이러한 지금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이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진짜 안 돼.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이 또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목표를 잡고 6월에는 조금 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로 열정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말에요. 꼭 6월, 5월 리뷰 해보시고요. 6월 자체적으로 계획을 꼭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날 뵐게요.